네, 뉴욕 증시 상승폭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기술주들의 랠리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중동 순방에 동행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잭팟을 터뜨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대 급등, 시총 1위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네, 관세 리스크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인사이트 오늘은요, 유신익 KBWM 스타자문단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미중 관세 협상 합의를 두고 트럼프의 패배론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전술적 후퇴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네.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흔들리면은 비바람이 올 것 같아. 근데 날씨나 이제 기상은 사실은 만약에 맑은 날씨인데 만약에 바람이 흔들리면은 그냥 맑은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흔들려 이러다 비바람이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또 개면은 겠네. 그러다 흔들리면 또 비바람이 치는 거 아니야? 갈팡질팡.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과 시장에서 만드는 이야기들이 네. 어쩔 때는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80% 이상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 만들기에 불과하다. 즉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돈을 공급하는 국가이고 미국은, 그리고 중국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팔지 않고 안에서 만들고 팔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싸움이 돈을 쥐고 있는 국가하고 그것을 돈을 취해야 되는 국가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는 어차피 장기전으로 가면은 돈을 쥐고 있는, 즉 통화에 대한 패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 싸움인 겁니다. 그게 네. 하루 이틀의 주가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정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가 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미국의 주가는 조정이 많았고 많이 떨어졌던 중국은 견조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정책적으로 졌다고 보긴 힘들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게임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또 주가가 누가 더 좋을 것이냐. 중국이 과연 이러한 내수 불안과 디플레이션 우려, 그 다음에 딥시크라는 가성비 있는 많은 업체들, 기업들만을 가지고서 주가의 레벨업이 될 것이냐는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갈팡질팡 계속해서 스탠스를 바꾸는 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변덕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가 트럼프 1기 때와 비교를 해보자면 17개월 만에 1차 합의를 겨우 이루었던 1기와는 다르게 2기 때는 그래도 좀 속도감 있는 합의가 나오고 있는데 1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1기랑 차이점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1기랑 이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1기 때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대선 캠페인의 내용,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를 일목요연하게 이제 붙여서 생각해 보시면 네. 1기의 연장선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기 때 완성을 못 시켰던 정책들과 자신의 철학들을 2기 때 이제 1기 때 다 못하고 사실 코로나를 맞고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정책이 뭐냐면 중국한테 약속 받아놓고 약속 이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인도, 일본 이런 국가들도 물건을 사겠습니다. 1기 때 약속해놓고 클로징하고 그래서 관세 협정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관련된 국가들한테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갖다 모두 다 때리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차별 약간 이제 디커플링이 되는 거죠. 뭐냐면 지금 그 중에서도 미국, 인도, 베트남 다 안 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필요한 국가, 기술이 필요한 일본, 그 다음에 공장이 필요한 인도, 그리고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공장과 인력에 대한 대체 가능성이 있는 베트남, 이런 국가들한테는 사실상 협상의 여지를 좀 열어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 우선 협상 대상국 영국, 호주, 한국까지 사실은 필요한 국가 리스트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중국은 관세율을 100% 이상, 145% 매겼다가 사실 낮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24%가량, 25%가량을 유예시킨 상태로 10% 관세는 보편 관세는 유지한다. 그런데 이 90일 동안 과연 그러면은 중국의 물건을 사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약속하고 시행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일기 때도 사준다고 약속해놓고 무역협정 다 맺고서 사실은 그때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트럼프도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여론이 하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의를 해라는 거를 돌파구로 찾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지금 달라진 것보다는 수순,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수순적인 정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도 미국은 분명한 스탠스를 갖고 있다. 중국 차단, 나머지 국가들과의 자신만의 블록 만들기. 그래서 중국 관세 협정과 관련된 센티먼트, 심리는 네. 트럼프가 중간에 말을 강경하게 또 바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중국을 결국에 차단해서 중국이 커왔던 돈들이 결국 미국 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복원시키겠다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과 트럼프의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율을 무분별하게 그냥 계속 낮춰주기는 힘들다. 유일한 솔루션은 지난번에 2천억 달러 사주면서 협정이 들어갔거든요. 네. 일기 때. 그러면 최소한 인플레 요소 감안하면 3천억 달러 이상을 사주는 걸 약속을 해줘야 이 협정은 클로징 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2기의 미중 무역 협상, 트럼프 1기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좀 협상 속도가 빨라 보이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내수 회복에 힘쓰고 뭐 부양책도 내놓고 있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최근에도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중국 경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네. 잘하는 걸 해라. 좋아하는 걸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중국이 바로 그 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하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특히 배터리 쪽에서는 상당히 그리고 배터리를 탑재한 BYD의 자동차들이 가격의 경쟁력, 가성비에서 굉장히 우수하고 네. 그리고 또 잘하는 게 뭐죠? 기술을 잘 가져와서 모방을 하고 거기에 기반은 뭐냐면 인력을 잘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단어를 갖다가 하나로 표현을 해보면 사실은 노동자들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사실 그 돈으로 기술도 확보를 해서 배터리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의 이 중국의 성장 모형은 뭘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물건을 파는, 정확히 말하면 고가의 기술 경쟁력이 높은 물건보다는 저가의, 그리고 기술을 약간 모방해서 싼, 가성비가 싼, 항상 중국은 싼 거가 붙어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인력을 수출한다는 거예요. 인력의 노동을 수출해서 그 돈으로 국가의 부를 만들고 국가의 부가 그것이 투자의 재원이 되어서 건설 투자,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외부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충분히 내수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밖에다 물건 팔다가 그거 안 팔고 안에서만 팔면서 만들겠다라는 건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진핑식으로 하는 건 정책은 뭐냐면 밖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 돈을 안에서 인민은행과 정부가 돈을 풀면서 돈을 공급해서 그거를 밖에서 들어온 돈을 대체하겠다, 이런 전략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푸는데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경제 용어로 승수라고 하거든요. 네. 돈이 돌아서 투자도 쓰이고 소비도 돌고, 그러니까 100원이라는 돈이 계속 돌아서 소비한테, 투자한테 다 쓰여지면 GDP가 서서히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어느 한 곳으로 갔다 딱 막혀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잠식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줄이 막히는 거예요. 돈줄이 막힌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안 할래. 경제활동을 뭔가를 안 할래. 왜? 두려우니까. 두렵다는 건 뭐냐? 앞으로 미래 전망, 그리고 정부가 우리 가게와 국민들, 기업들을 위해서 끌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돈이 잠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될까요? 돈이 돌면서 계속 물건을 사고, 처음에는 이 물건 만들고 근데 그걸 다 소비로 쓰여져야 물가가 올라가겠죠. 네. 안 돌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 요소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분석가들이 얘기할 때, 디플레이가 왔으니까 중국 망했다. 아니다. 뭐 이번에 관세 전쟁에서 이겼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 만들기고, 정확히 표현하면은 성장 모형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무리하게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아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국면에 지금 처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집을 안 꺾으면 다시 이제 예전의 성장으로는 못 가는데 네. 그렇다고 한 번에는 안 망하죠. 네. 왜냐? 그동안 쌓아놓은 돈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외부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지금은 사실 이끌어가는 경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감세 언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방문에서도 감세와 규제 완화 추진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제 정책의 초점이 감세로 이동한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표현해 되면 기승전 미국 트럼프의 정책은 아까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대선 캠페인의 내용 스티븐 미란 보고서 국가안보 제가 이걸 왜 강조해 드리냐면요. 제가 관련돼서 이제 저술도 했는데 네네. 이게 트럼프의 말 엉꾸만 문구만 보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랬다가 관세 얘기했다가 지정하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전쟁 얘기했다가 이제 감세 얘기하네 이렇게 혼동스러운데요. 네. 사실은 스케줄링이 거기에 문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우리가 투자를 사실 중요하지만 투자를 떠나서 국민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 흔들리지 말자. 이게 기승전 답이 있는 게임이다. 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답이 뭐냐면은 어찌됐든 지금 감세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럼 감세를 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감세안은 이미 4월, 5월부터 공화당 내부에서 그 안이 상정이 됐었고 이제서야 이제 하원의 입법 세출위원회에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오케이 사인을 받는 이제 설득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감세안이 그 전에 쌓아놨던 만들어놨던 감세안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그거를 이제 만기가 올해 도래하니까 그거를 앞으로 또 연장하는 거구나 로만 착각을 하고 계세요 대부분이. 근데 그것도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인플레를 조종한 만큼 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을 해준다. 즉 옛날에는 7억 부부합산 소득 7억 원인 분들한테만 이제 최고 고율의 세율인 39%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세율 구간별로 다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최고소득 부부합산으로 인플레까지 감안해서 13억 이상인 분들한테 37%를 줘요. 그러니까 그전엔 7억인데 39% 세율이었고 지금은 13억 이상인데 37%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소득자들한테 세율을 낮춰주는 쪽으로 지금 개정이 돼서 이게 이제 연장안으로 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제가 완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사실은 정부 지출도 줄이면서 세제도 감세를 한다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그게 약간은 뭐냐면 트릭이에요. 트럼프의 트릭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 지출 줄인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갖고서 공화당의 예스러운 작은 정부, 돈을 적게 쓰는 정부로 변형이 되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시장 경제에 개입하고 그 개입이 감세를 통해서 돈과 투자 그리고 달러가 내부에서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는 돈을 뭐라고 하냐면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네. 네. 돈이 돌아서 투자도 일으키고 소비도 일으키게 하는, 그러니까 즉 쌍두마차를 갖다가 미국은 투자는 잘 안 되지만 소비가 잘 되잖아요. 이 두 개를 다 붐업시키려고 트럼프가 지금 감세안을 굉장히 기업과 가게에 공격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예시로 모범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사실 회의론도 많고 협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왜 우리가 억울하게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네. 방위비와 관련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관세 협정의 막바지에 다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는 뭐냐면 감세안이 나오면 결국 투자와 소비의 기회가 상당히 크게 열리기 때문에 일본은 그 기회를 이미 포착하고 먼저 합의에 거의 종료 시점까지 다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기술이 필요한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리한 고지는 맞지만 약간 속도전에서 좀 늦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책의 큰 줄기를 잘 챙겨봐야겠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박사님 리포트를 보니까 5월부터 새로운 세금 인하 정책이 실시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이렇게 감세가 되면 미국 경기에는 어느 정도 또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엔 이제 마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가 예전에 이제 우리 1기 때도 이 세금 감면하고 그때 패키지로 일자리 창출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의회산처에서 추후에 처음엔 세금 감면이 재정을 악화시키고 돈을 이제 못 걷어들이니까 네.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래서 힘들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2년, 3년 지나가지고 그 효과를 보니까 GDP를 0.5에서 0.7 가까이 올린 거로 분석이 됐어요. 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보다 공제와 감면의 폭은 더 커지면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는 0.7에서 1%가량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은 이제 경제를 그렇게 유심히 안 보시는 분들은 네. 헷갈린 거예요. 아니 뭐 미국 경제 1분기에 인플레 관세 때문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소비 심리도 나빠져가지고 침체가 온다며. 그 기간, 지금 그 마이너스 성장했던 그 기간이 트럼프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돈을 확 걷어들이고 쓰지 않으면서 일부러 마이너스 GDP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의회, 지금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장악했다고는 하지만 의회의 예산과 관련돼서 세입 세출과 관련해서 하원, 특히 민주당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됩니다. 이거는 의회 예산법은 그냥 단순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트럼프는 내부에서는, 밖에서는 우리는 관세만 생각했지만 내부에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압박을 한 겁니다. 민주당을. 뭐라고 압박을 하냐면 당신들이 나의 이 재정안에 합의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부러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는 거다. 일기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TCJ 세금 감면안을 갖다가 성사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딜이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조만간에 설득 과정이 종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딜과 협박용 이런 정책들이 잘 먹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게 효과가 나오고 결국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대변을 계속 해왔죠. 경기는 살아나고 내수 부양 그리고 미국 중심의 성장이 다시 일어날 테니까 당장의 주가 조정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발언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시기는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트럼프 일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세금 감면이라든지 추가 세율 인하가 반도체 빅사이클의 기반이 됐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일기 때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그때 주가 좋아 기업 최고야 누가 있었지? 지금 M7이고 그땐 빵이죠. 네. 빵이 있었고 빵이 이제 기업을 다 끌어가는 패턴이었고 그거는 주가도 그랬지만 투자도 그랬어요. 근데 빵이 그러면은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어닝이라는 게 지금 상황하고 그때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데자뷰로 딱 모색해 보면 똑같습니다. 초기에 트럼프가 강경한 정책들을 많이 내세워요. 관세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민자 관련된 정책이 지금 빨리 안 나고 있잖아요. 네. 추후에 나올 겁니다, 이것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관세와 이민자, 불법 이민자 차단의 정책이 되게 디테일하게 초반에 나왔고 그것 때문에 부정론이 상당히 많았는데 근데 동시에 뭘 진행했냐면 그때도 감세를 갖다가 추진을 하면서 이 세금 감면안이 이제 오케이가 되고 나니까 그 즉시 기업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세액공제, 투자 세액공제의 폭이 많아지니까 그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더 투자를 갖다가 늘리는, 즉 주택이 아닌 비주택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반에는 당연히 세금 감면이 듀얼로 가잖아요. 네네. 기업도 공제를 해주지만 소득세율도 구간을 낮춰주면서 그때 이 세금 감면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충분히 이 IT 관련되는 그때는 이제 결국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비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기대 때문에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세금 감면하고 2분기 지났는데 갑자기 경기가 점프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가 일어난다는 건 뭐죠? 빵이라는 건 결국에는 다 우리 이제 ICT, IT 관련된 네네.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요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고 물론 하나 재고 사이클 자체가 그때 좀 종료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빅사이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지금은 재고가 너무 줄어가지고 뭐 갑자기 안 좋았던 이 IT 사이클이 확 좋아지는 흐름은 아니고요. 지금 AI와 제품 개발의 그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빠르게 좋아졌다가 잠깐 쉬고 빠르게 좋았다가 잠깐 쉬는 소사이클로 계속 연장이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단기 조정이나 사이클의 어떤 업과 다운은 있지만 장기적 트렌드는
IT 쪽을 계속 부양시키는 정책들로 연결이 된다. 결국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뭐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트럼프 풋이 나온다고도 봐야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방문에서도 이제 미국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뉴욕 증시는 앞으로 계속해서 뭐 상승장이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완만하게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네. 이제 판단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나 우리 이제 M7의 기업들의 그 차별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전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책의 모든 포커싱이 AI로도 포커싱이 되니까 네. 실적이 없거나 밸류에이션이 과다해도 팔란티어는 수주를 받았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관련 기업들도 많아요. 국방 관련된 AI 기업들이. 근데 수주 받을 거야.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수주가 금액이 작더라도 모멘텀 때문에 갑자기 40, 50%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은 이제는 조금 적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주가의 포지셔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AI만 포지셔닝이 되는 게 아니라 기업 감면, 세금 감면과 함께 지금 연결되는 주제가 에너지의 신규로, 그러니까 신규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안 쓰던 전통 에너지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정책이 또 연결되거든요. 네. 그럼 다우 시장하고 나스닥 시장이 좀 약간 분산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속도 자체는 완만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분기에 다소 부진했던 미증시가 그래도 완만한 성장세, 상승세를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나왔던 미중 협상을 보면 미국의 전략과 목표를 잘 살펴야지 우리와의 협상도 잘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미국이 가장 원하는 협상은 무엇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미 그 네. 의회 연설문이나 그동안에 트럼프가 구두로 발언했던 거를 이렇게 종합해서 네. 감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보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조선 쪽에 대한 기술을 이제 도와달라. 근데 거기에 행간의 의미는 끝은 있죠. 기술이 확보되면 그것도 관세를 매기겠습니다. 이 의미가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나 ICT 관련되는 쪽은 너무나 우리한테 미국한테 지금 필요한 요소이고 공급망을 갖다가 안정화시키기 중요한 요소니까 최근에 엔비디아 제품 가격 올라가는 거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디램과 반도체 칩에 대한 기본적인 니즈가 있으니까 싸게 잘 공급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도 반도체 관세에 관련돼서는 최후로 지금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왜냐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기회의 어떤 이제 요소에 놓여져 있다, 스테이지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지금 그 의약품 관련되는 관세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랑 주제가 연결되냐면요. 미국의 마가의 내용 중에 또 하나 핵심이 뭐냐면 이제는 미국인의 생명과 유전자, 제네틱스와 관련되는 대 프로젝트와 생명공학 관련되는 공장 건설을 이제는 중국의 의존도를 차단을 하고 이 관련되는 거를 미국 스스로 짓는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연결해서 이제 약가도 인하를 하면서 국민적인 삶을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공장 건설을 하는데 사실은 인프라 건설과 기술의 측면에서 미국 혼자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와주는 국가나 기술이 있는 기업한테는 보조금을 주겠다. 파저티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즉, 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와 있는 것은 의약품,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쪽. 조선은 나중을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러한 산업적인 기회 요소가 지금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냐? 정책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딜만 잘하면 됩니다. 딜은 뭐냐?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빨리 줄 거를 어느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얻어내는 그런 네. 전략들, 협상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을 지렛대로 최대한 얻을 것을 얻어내야겠고요. 환율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미국과 대만이 관세 협상 중이던 지난 2일과 5일 대만 달러가 이제 급등하기도 했고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이 아시아 통화절상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게 있죠. 기승전 결국 미국 부강하기 이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고 네. 그 안보 국가 안보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이제 네. 언어가 약간 꼬이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이고 여기에 핵심의 끝은 뭐냐면 이제 기승전 감세를 통한 내수 부양이잖아요. 근데 네. 거기 내수 부양의 서브 딕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환율과 관련돼서는 결국에
연결되어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채, 제로 채권. 그러니까 뭐냐면은 환율이 사실은 달러가 수출이 되면서 무역 적자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수출이 많이 되고 국채도 수출이 많이 되니까 돈을 많이 벌어들였죠. 그래서 달러가 높았고, 달러가 높았으니까 사실은 환율은 다른 국가는 약세를 보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의 경쟁력이 일어나긴 했는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와 스티븐 밀런 경제자문위원장은 그걸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 유발했으니까 두 가지 이제 거기서 솔루션이 나옵니다. 환율을 갖다가 제 가치로 조정을 알아서 하시던가. 근데 그건 사실 절대적으로 힘듭니다. 네. 왜냐면은 달러가 높아져 버리면 우리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절상을 시켜놨다가도 또 높아져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제시한 게 뭐냐면 영구채. 그러니까 제로 금리의 수준의 채권을 분담하는 동맹국들이 분담을 해라. 왜냐면 그것 때문에 혜택 보지 않았냐. 좋은 환율에 우리한테 수출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러한 압박은 금융과 환율에 대한 정책적 압박은 하반기에 계속 이거는 이어질 주제이다. 관세 다음에 이 주제가 아마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금값은 연일 오르고 있고 미증시의 반등 그리고 비트코인도 다시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의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변동성을 줄이는 자산 재배분 전략은 시장이 혹시 패닉이 오더라도 더 이상 빠질 룸이 없는 자산을 많이 실는 게 굉장히 네네. 중요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비중이 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단순한 밸류에이션이나 흐름 뭐 이런 것보다도 세상의 흐름이 한국의 기술과 산업에 대한 메리트를 갖다가 트럼프, 미국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고 당연히 미국에 대한 비중도 적정한 수준은 포함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국 비중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 하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네. 변동성 완화의 어떤 포트폴리오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적인 요소는 사실 디지털 금과 원자재 투자의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일부의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금은 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들어왔다. 여기서 매수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채권, 미국 네. 채권. 이 미국 채권은 이제 앞으로 4.5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4.5 많이 경험했었는데 앞으로는 4.5 이상의 레벨을 자주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레벨도 다양화될 겁니다. 어쩔 땐 4.6 찍고 내려오고 어쩔 땐 4.7 찍고 내려오고. 자, 그러니까 그 높아지는 슈팅하는 구간에서 일부씩만 담아가시자. 네. 미국채를 너무 많은 비중으로 한꺼번에 4.5 언더에서 사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국과 같이 이런 밸류에이션이 낮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 자산 비중을 늘릴 것을 조언을 해주셨고요. 금이나 미국 채권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유신익 KBWM 스타자문단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